한국은 미쳤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스템은 위험합니다. 프랑스에서 개인정보 소송만 10년 넘게 다뤄온 냉철한 변호사 클레르 뒤랑. 감시는 곧 통제라고 믿었던 그녀는 한국을 편리하지만 불안한 나라로 의심하며 입국합니다. 그런데 이동 중 들른 한 휴게 공간에서 국제 협상을 좌우할 서류가 든 가방을 통째로 두고 나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유럽이었다면 몇 분 안에 사라졌을 그 가방. 30분 후 포기한 얼굴로 돌아간 그녀가 마주한 믿을 수 없는 장면은 왜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세요. 그날 회의실에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들은 시민을 감시하면서 편리함이라고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장이 얼어붙었어요. 한국 대기업 임원 5명이 저를 쳐다봤죠. 통역사의 목소리마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전 확신했어요. 이 계약은 깨질 거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제가 그걸 원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르 뒤봉입니다. 나이는 55이고요. 프랑스 파리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 변호사로 30해째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간단합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는 기업들을 막는 거죠. 유럽 전역의 기술 기업들이 시민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지 감시하고 규제하고 때로는 법정에 세우는 게 제 직업이에요. 30해 동안 전수 없이 많은 기업들이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걸 봤습니다. 빠른 서비스 뒤에는 항상 뭔가 숨겨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배웠어요. 시스템이 빠르고 매끄러울수록 더 의심하라고요. 한국에 처음 온 건 2023년 9월이었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어요. 한국 사람이거든요. 결혼한 지 7년째인데 그동안 줄곧 파리에서 살았죠. 근데 그해 여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요. 전 솔직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분단국가잖아요, 한국은. 북쪽에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아시아 특유의 감시 문화도 불편했어요. 전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사람인데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한국 기업 컨설팅 건을 하나 맡을게. 그 일 끝나고 직접 보고 판단해 볼게. 남편은 고마워했지만 전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어요. 한 달쯤 한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정중하게 거절하려고요. 미안하지만 우린 파리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맡게 된 게 한국의 어느 대기업과의 인공지능 개인정보 보호 협약 검토 작업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보낸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전 코웃음을 쳤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시민 중심, 투명한 데이터 관리, 신뢰 기반 시스템 같은 말들이 가득했거든요. 전 그동안 이런 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 거칠애였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2023년 9월 12일 오전 9시였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첫인상부터 이상했어요. 사람이 엄청 많은데도 동선이 막히지 않았거든요. 표지판은 색깔로 구분돼 있어서 글을 읽을 필요도 없었고요.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맨날 길을 잃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흐름을 따라가면 됐어요. 입국 심사도 놀라웠습니다. 무인기기 앞에 섰는데 여권을 대니까 6초 만에 끝났어요. 얼굴 인식도 자연스럽게 진행됐고요. 전 그 순간 불편해졌습니다. 직업병이 도진 거죠. 이렇게 빠르다는 건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긁어가고 있다는 거잖아. 짐을 찾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전체 과정이 20분도 안 걸렸어요. 파리였으면 1시간은 좋게 걸렸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감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죠. 공항 밖으로 나오니까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나왔어? 연락도 안 했는데. 남편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비행기 도착 시간 보고 계산했지. 인천공항은 항상 정확하거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했죠. 정확하다는 건 통제한다는 뜻이야. 파리는 느슨해도 자유로운 곳이고 여기는 빨라도 감시당하는 곳이겠지.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에 들어서자마자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선이 엄청 명확했거든요.
색깔로 구분돼 있고 분기점마다 바닥에 큰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운전을 잘 못하는 저도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지 않았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이렇게 규칙 잘 지켜? 응.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 감시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잠깐 말이 없더니 대답했어요. 카메라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그냥 서로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전 믿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이거든요. 제가 30해 동안 본 게 그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 어머니 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프랑스어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가르쳐 드렸나 봐요. 고마워요, 딸.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그 순간 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분은 진심으로 절 가족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전 이미 거절할 준비를 하고 온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미안하지만 전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이 나라는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로 가득한 곳이니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미팅은 서울 강남에 있는 본사에서 진행됐어요. 빌딩에 들어서자마자 또 그 느낌이 왔습니다. 너무 깔끔하고 너무 정돈돼 있고 너무 효율적이에요. 로비 안내 로봇이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고 엘리베이터는 제가 가야 할 층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또 데이터를 쓰는 거네. 역시.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5명의 임원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정중했어요. 근데 전 그게 더 불편했어요. 너무 완벽한 건 항상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얼마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지 설명했어요. 데이터 최소 수집, 동해 기반 처리, 투명한 알고리즘. 다 들어본 말들이었죠. 전 참다가 끊었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당신들 시스템이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를 안 쓴다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통역이 제 말을 전달했어요. 임원 한 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만 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사용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고요. 동의요? 사람들이 동의서를 제대로 읽기나 할까요? 그래서 저희는 동의서를 최대한 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코웃음을 쳤어요. 쉬운 동의서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잘 모르고 동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진 게요. 통역사 목소리가 떨렸고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전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어. 그리고 입 밖으로 그 말을 냈죠. 당신들은 시민을 감시하면서 편리함이라고 포장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전 속으로 생각했죠. 이제 계약서 찢어지겠네. 근데 솔직히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한 달만 있다가 파리로 돌아갈 거니까요. 그때 임원 중 한 분이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님, 화나셨군요. 전 당황했습니다. 변명이나 반박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저희가 뭘 잘못 설명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고치고 싶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유럽 기업들은 이럴 때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변호사를 부르거나 아니면 오해하신 겁니다라며 발뺌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화난 이유를 알고 싶어 했어요. 전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시스템이 너무 빨라요. 그게 불편합니다. 빠른 게 왜 불편하신가요? 빠르다는 건 어딘가에서 데이터를 끌어다 쓴다는 뜻이니까요. 사람들 모르게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내일 저희 지방센터로 출장 가시는 일정 있으시죠? 가는 길에 저희 시스템 설계 책임자를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전 놀랐습니다. 계약 깨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보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했어요. 숨길 게 있으면 절대 이러지 않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보낸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요. 전 창밖을 보면서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 분기점이 다가오는데 제가 긴장할 틈이 없었어요. 파리에서 운전할 때는 분기점만 나오면 식은땀이 났거든요. 표지판 읽느라 정신없고
차선 변경하다 클렉슨 소리 듣고 결국 길 잘못 들어서 30분씩 헤매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바닥에 굵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구분돼서요. 표지판을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색깔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게다가 차선이 자연스럽게 유도되니까 급하게 끼어들 일도 없었고요. 전 운전기사분한테 물었어요. 여기 도로 설계 특이하네요. 아, 외국분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편하시죠? 편한데요. 이렇게 만들려면 돈이 엄청 들었을 것 같은데요. 기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는 것보단 낫죠. 여기는 외국 사람들도 길 안 잃고 운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에 전 할 말이 없었어요. 유럽은 오래된 도로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들 하죠. 근데 한국은 전쟁 이후에 다 새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사람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휴게소에 들렀을 때도 놀랐습니다. 화장실이 프랑스 백화점보다 깨끗했거든요. 게다가 안내 표지가 또 색깔과 그림으로 돼 있어서 한국말 몰라도 어디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전 그때 노트북을 꺼내서 메모했습니다. 한국의 공공 시스템은 사용자를 읽게 만들지 않는다. 따라가게 만든다. 언어 장벽을 넘어서는 직관적 설계. 그리고 그 밑에 조심스럽게 한 줄 더 썼어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오후 2시쯤 지방 도시 외곽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복잡한 구간이라고 알려줬어요. 6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세 갈래로 나뉘는 곳이었죠. 전 긴장했습니다. 팔이었으면 분명히 길을 잘못 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선이 자연스럽게 갈라지더니 각 방향마다 다른 색깔의 바닥 표시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초록색이었는데 그냥 초록색 차선만 따라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표지판을 읽을 틈도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드는 설계였습니다.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놀라세요. 길 복잡한데 안 헷갈린다고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건가요? 당연하죠. 외국 차들도 많이 다니니까요. 글 못 읽어도 색깔은 보이잖아요. 전 다시 메모를 했습니다. 언어가 아니라 색채 심리학. 읽는 게 아니라 느끼게 만드는 디자인.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유럽에서 주장해온 거였다는 걸요. 전 늘 말했거든요. 시스템은 사용자가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사용자를 이해해야 한다고요. 근데 유럽은 그걸 말로만 했어요. 여기는 도로에 깔아놨더라고요. 차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커브가 계속 이어지는 구간이었는데 전 또 긴장했어요. 프랑스 시골길에서 사고 날 뻔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커브 각도를 잘못 예상해서요.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커브 직전에 노란색 점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었어요.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였죠. 그리고 커브 안쪽에는 흰색 반사 표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박혀 있어서 밤에도 길을 읽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전 기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표지들 언제 설치한 건가요? 한 10년 전쯤요. 그전엔 여기서 사고가 좀 났었거든요. 그래서 다 뜯어 고쳤어요. 비용이 엄청났겠네요. 그래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럽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오래된 도시라 바꾸기 힘들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냥 바꿨더라고요. 사람이 다치니까요. 오후 4시쯤 목적지 근처 휴게 공간에 잠깐 들렀습니다. 기사님이 커피 한 잔 하시겠다고 해서요. 전차에서 내려서 건물 안을 둘러봤어요. 시설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6개 언어로 된 안내문이 있었고 화장실 표시는 남녀노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픽토그램이었어요. 수유실도 따로 있었고 휠체어 경사로도 완벽하게 설치돼 있었죠. 전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면서 또 메모했습니다. 공공공간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설계. 이건 법으로 강제한 게 아니라 문화로 자리 잡은 거다. 그리고 괜히 불편해졌어요. 제가 30해 동안 유럽에서 싸워온 게 뭐였나 싶어서요. 장애인 접근성, 다국어 안내, 사용자 중심 디자인. 다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당연하게 돼 있었어요. 기사님이 커피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긴장 푸세요. 저희 회사 사람들 무섭지 않아요. 전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제 생각이 틀렸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기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지만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차에 다시 타면서 전 창밖을 봤어요.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빠른 게 나쁜 게 아니라 빠르면서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몰랐던 건 아닐까? 오후 5시쯤 다시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파리 사무실에서 온 전화였죠. 급한 일이라고 해서 기사님께 잠깐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큰 휴게소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10분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전차에서 내려서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파리 동료가 다급하게 말했죠. 유럽 쪽 클라이언트가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다고요. 당장 수정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전 한숨을 쉬었어요. 지금 한국인데 자료가 없어. 내일 아침에 보낼게. 안 돼, 오늘 안에 필요하대. 내가 가지고 간 서류 파일에 있잖아. 알았어, 확인해 볼게. 전화를 끊고 서류 가방을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없었어요. 벤치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없었죠. 전 천천히 일어났어요. 분명히 들고 왔는데 어디 뒀더라? 화장실? 아니, 화장실은 안 갔어요. 매점? 거기도 안 들렀고요. 그리고 기억이 났습니다. 차에서 내릴 때 가방을 뒷좌석에 두고 내렸어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고 나왔어요. 휴게소 입구 쪽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빠르게 입구 쪽으로 뛰어갔어요. 아까 전화 받으러 갈 때 잠깐 앉았던 벤치가 보였죠. 거기에 가방을 두고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었습니다. 10분도 안 됐어요. 고작 10분 사이에 사라진 거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한국 회사와의 협상 서명 원본이요. 법률 검토 의견서 원본도요. 복사본이 아니라 제 사인이 들어간 정식 문서였어요. 그게 사라지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주변을 미친 듯이 둘러봤어요. 청소하시는 분한테 달려가서 물어봤죠. 영어로요. 근데 잘 안 통했어요. 그분이 안내 데스크를 가리키셨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서 제대로 말이 안 나왔어요. 프랑스어가 튀어나왔다가 영어로 바꿨다가 결국 핸드폰 번역기를 켜서 보여줬습니다. 가방, 검은색, 서류, 여기 10분 전. 안내 데스크 직원분이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뒤쪽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죠. 직원분이 잠깐만 기다리라는 손짓을 하시고는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전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끝났어. 이 일 완전히 망쳤어. 회사한테도 보고해야 하고 남편한테도 말해야 하고. 30초쯤 지났을까요? 직원분이 나오셨어요. 손에 제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요. 전 그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방을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지퍼도 그대로고 서류도 다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직원분이 번역 앱을 켜서 보여주셨습니다. 손님 한 분이 발견하셨어요. 벤치에 놓여 있는 걸요. 주인 찾으려고 여기 맡기고 가셨습니다. 그분은요? 이름이라도 남기셨나요? 직원분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그냥 가셨어요. 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가방을 발견했어요. 열어볼 수도 있었어요. 가져갈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안전하게 보관될 곳에 맡기고 이름도 안 남기고 갔다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전 가방을 꽉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해 동안 전 사람들을 의심하며 살았어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는 기업들, 시민을 감시하는 정부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게 제 일이었죠. 그래서 배웠습니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남의 것을 가져간다고요. 근데 방금 뭐가 일어났죠? 누군가 제 가방을 발견했어요. 열어보지 않았고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대신 안전한 곳에 맡겼죠.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고요.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해가 안 됐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때 기사님이 저를 찾으러 오셨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전 가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서 데스크에 맡겨뒀대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가져가지 않은 거죠? 기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왜 가져가요? 남의 거잖아요. 그래도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궁금해도 안 열어보죠. 그게 예의니까요.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사님한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남의 물건은 안 건드린다. 잃어버린 물건은 주인한테 돌려준다. 그게 그냥 상식이었던 거죠. 차로 돌아오면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지갑 잃어버린 적 있어요. 지하철에서요. 1시간 뒤에 영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누가 주워서 맡겼다고요. 카드도 돈도 다 그대로 있었어요. 자주 그런가요? 네, 자주요. 여기서는 잃어버린 물건 돌아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파리에서는 지갑 잃어버리면 포기하는 게 상식이거든요. 다시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오후 6시쯤 회사 지방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설계 책임자분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분이었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 총괄하는 박민정이에요. 악수를 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박민정님이 차를 내오며 물으셨어요.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어요? 전 잠깐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어요. 어머, 다행이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왜 그 사람은 제 가방을 안 가져갔을까요?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박민정님이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워요. 남의 물건은 내 거 아니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라서 왜냐고 물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져요. 교육 때문인가요? 교육도 있겠지만 경험도 있죠.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돌아온 경험이요. 그러니까 남이 잃어버린 것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법이나 규칙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문화였던 거죠. 박민정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변호사님이 우리 시스템에 대해 의심하시는 부분들, 저도 다 이해해요. 정말요? 네. 당연히 의심하셔야죠. 그게 변호사님 일이니까요. 그분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다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숨기는 거 없이요. 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른 건가? 박민정님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우리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도예요. 사용자가 앱을 열면 여기서 이런 정보를 수집하죠. 전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위치 정보, 기기 정보, 사용 시간. 예상했던 항목들이었습니다. 보세요. 역시 수집하잖아요. 맞아요. 수집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박민정님이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30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돼요. 법에서 정한 게 60일인데 우리는 절반만 보관하죠. 왜요? 더 오래 가지고 있으면 분석에 유리할 텐데요. 유리하긴 한데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서비스 개선이지 사용자 감시가 아니거든요. 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모든 기업이 하는 말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증명하려고요. 박민정님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이게 지난 3개월간 우리 회사가 받은 데이터 열람 요청 목록이에요. 정부기관, 수사기관 다 포함해서요.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요청 건수, 승인 건수, 거부 건수가 적혀 있었어요. 전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부가 승인보다 많네요? 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줘요. 그럼 정부랑 싸우지 않아요? 박민정님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싸우죠. 엄청 싸워요. 작년에 한 번은 법정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요. 전 할 말이 없었어요.
유럽 기업들은 정부 요청이 오면 대부분 그냥 줍니다. 싸우면 손해니까요. 근데 이 회사는 법정까지 가면서 버텼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박민정 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우릴 믿고 데이터를 맡긴 거잖아요. 그걸 함부로 넘기면 그게 배신 아닐까요? 그 말에 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30해 동안 기업들한테 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사용자 신뢰를 지키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회사를 보니까 오히려 믿기지 않았어요. 박민정 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스템 완벽하지 않아요. 허점도 있고 개선할 것도 많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전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외부 감사받으려고요. 제3자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증하는 거예요. 외부 감사요? 네. 그리고 그 감사단에 변호사님이 참여해 주셨으면 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요? 네. 우리를 가장 의심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직접 확인하시면 되죠. 뭐가 잘못됐는지, 뭘 고쳐야 하는지요. 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보통 기업들은 외부 감사를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드러날까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가장 의심하는 사람을 감사단에 넣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민정 님이 웃었습니다. 고치죠, 당연히. 그게 목적이니까요.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나오면요. 그럼 서비스를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죠. 돈 들고 시간 걸려도요. 전 박민정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박민정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 속에서 살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안 속였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고요. 그 신뢰가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너뜨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순간 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신뢰는 마케팅 용어가 아니었어요.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정 님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어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럼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전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뛰어다니고요. 밤인데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속으로 물었어요. 내가 틀렸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밤새 생각했어요. 박민정님의 제안, 서류 가방을 돌려준 익명의 사람, 길을 잃지 않게 만든 도로들. 머릿속이 복잡했죠. 오전 10시에 본사회의가 잡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어제 만났던 임원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전자리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외부 감사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전 과정을 제가 설계하겠어요. 감사 항목도, 검증 방식도, 보고서 양식도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즉시 공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대표이사분이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정말요? 제가 아주 깐깐하게 할 텐데요. 그래야 의미가 있죠. 봐주는 감사면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전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박민정 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변호사님, 시간 되세요? 네. 저랑 잠깐 걸으실래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민정 님이 근처 공원으로 걸어가셨어요. 평일 낮인데도 사람들이 꽤 있었죠. 벤치에 앉아서 책 읽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이요. 여기 보세요. 박민정 님이 놀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 놀고 있죠? 부모들은 벤치에 앉아 있고요. 프랑스도 이렇나요?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에서는
부모들이 아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눈을 못 떼죠. 왜요? 위험하니까요. 납치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박민정 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도 위험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지켜봐 주거든요. 내 아이가 아니어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30해 동안 감시 시스템과 싸웠어요. CCTV, 안면 인식, 위치 추적. 다 반대했죠. 왜냐하면 그게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깨달았어요. 진짜 안전은 카메라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였죠. 변호사님, 박민정 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빠른 이유 아세요? 왜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우릴 믿고 정보를 주니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유럽은 반대잖아요. 일단 의심하고 검증하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또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느린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유럽은 신뢰가 무너진 사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법으로 강제하고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끊임없이 의심했죠. 그게 선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과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그냥 산책하는 사람들이요. 남편이 물었어요. 어때? 한국. 전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뭐가? 안전의 공식. 난 감시가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여긴 달라. 감시가 아니라 신뢰로 안전을 만드는 곳이야.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살아볼게. 당신 어머니 곁에서. 남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안 보였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운 한국어, 번역체 제거, 감정의 깊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8부.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전 한국에서 외부 감사 작업을 시작했어요. 박민정님 팀과 함께 시스템을 하나하나 뜯어봤죠. 데이터 수집 과정, 저장 방식, 삭제 절차, 보안 프로토콜. 전부요. 문제도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요. 15개 정도 됐어요.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고쳐야 할 부분들이었죠.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박민정님 팀은 제가 지적한 거 하나하나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2주 안에 수정 계획을 만들었죠. 변명하거나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쳤어요. 어느 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박민정님이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덕분에 우리 시스템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제가 고칠 건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고친 거죠. 근데 변호사님이 안 찾아줬으면 우린 몰랐을 거예요. 전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제가 이렇게 지적하면 화내요. 소송 걸겠다고 협박도 하고요. 여기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틀린 걸 고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전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왜 시민을 믿지 못하게 되었나? 한국 칭찬하는 글이 아니었어요. 유럽이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질문이었죠. 왜 우리는 모든 걸 의심하게 됐는지, 왜 법과 감시 없이는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지요.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서류 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돌려받았다.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안전하게 보관해뒀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이게 가능한 사회는 감시 카메라가 많은 곳이 아니다. 서로를 망치지 않기로 합의한 곳이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 합의를 잃어버렸을까? 글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법률 전문가 커뮤니티예요. 반응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퍼질 줄은 몰랐어요. 이틀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어요.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죠. 맞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파리에서 지갑 잃어버리면 포기하는 게 당연해졌어요. 신뢰를 복원할 방법은 없을까요? 일주일 뒤 유럽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터뷰하고 싶다고요. 전 거절했어요. 이건 한국 홍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는 글이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파리시청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고요. 제가 자문을 맡아달라고 했죠. 전 남편한테 물었어요. 파리로 돌아가야 할까? 남편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해. 난 어디든 좋아. 전 고민했어요. 파리는 제 고향이었어요. 30해를 산 곳이고 제 일터였죠. 근데 이상했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파리시청에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일하겠습니다. 여기서 배운 걸 계속 배우고 싶으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전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습니다. 파리에서 짧게 다녀오는 길이에요. 시청 프로젝트 회의 때문이었죠. 입국장을 나오는데 여전히 빠르고 매끄러웠어요. 근데 이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떻게 벌써? 연락도 안 했는데. 비행기 시간 봤지. 인천공항은 정확하니까. 전 웃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이었어요. 정확하다는 건 통제한다는 뜻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젠 알아요. 정확하다는 건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색깔로 구분된 도로 표지, 깔끔한 휴게소, 질서 정연한 차선들. 처음 봤을 때는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보호받는 기분이에요.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가 서류 가방을 봤습니다. 그때 그 가방이에요. 휴게소에서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요. 전 가방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 시작됐어요. 누군가 남의 서류 가방을 발견했을 때 가져가지 않았어요.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대신 안전한 곳에 맡기고 조용히 떠났죠. 그 작은 선택이 제 편견을 깼어요. 그리고 한 사회의 이미지를 바꿨죠. 신뢰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서로를 망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아 있고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전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파리 프로젝트에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거든요.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신뢰 복원의 첫걸음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